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 24년 9월호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래된 애독자 여러분들이라면 그동안 그리워하셨을 반가운 분들과 함께 이달의 책 읽는 의자 펼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건축의 재발견 시즌1을 안내해 주셨던 전숙희, 장영철, 와이즈 건축사무소장님, 영숙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작업도 있으셨을 것 같고 새로운 어떤 건축 여행도 있었을 법한 시간이 흘렀는데 제일 행복했던 경험들 하나씩 얘기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에 갔던 경험이 제일 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나라 전체가 피오르라는 그거는 저희가 지리 시간 때 이제 들었던 그런 피오르드 지형. 예. 예. 피오르 지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자연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 사람들의 방식이 네.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좀 얻고 왔습니다. 이제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형이 굉장히 특이하다도 그쵸. 있었는데 원체 나라가 긴 거잖아요. 엄청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긴 거는 상상할지도 어. 못할 정도로 네. 길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북극 가까운 곳에서부터 위도가 한 60도 중반에 그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 이제 50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긴 위도에 걸쳐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네. 지도만 봐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위도를 경험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정도 높은 위도는. 그래서 실제로 한 9박 12일 정도로 갔었는데 밤을 한 번밖에 못 봤어요. 1박 10일이었어요. 그건 아니고 깜깜해지는 풍경을 딱 한 번 본 거예요. 와. 그것도 밤 12시까지 운전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밤을 보고 그 외에는 밤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정말 무슨 목성의 뭐 네 번째 위성 이런 데 간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왜 밤낮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첫 번째 간 곳은 거기가 위도가 한 65도 정도 되는 로포텐이라고 하는 이제 제도, 그러니까 섬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네. 거기가 일몰이 12시 가까이 되더라고요. 밤. 지긴 지는군요. 졌겠죠. 저희는 이제 못 봤는데 네. 거의 11시까지 운전을 했는데도 너무 밝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자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인가 깼는데 밝아요. 해가 떴어요 벌써. 밤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일기를 체크해 보니까 딱 2시간 동안만 밤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 60도 중반 때도 이제 그 시간대는 거의 백야의 진배 없는 그런 네. 날씨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은 또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거기는 건축을 최소화하고 있는 삶. 어째 오늘의 주제랑 좀 접근해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예를 들어서 근사한 풍경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런 데가 이제 에브리웨어거든요. 저 국토가 그래요. 발에 그냥. 채인다. 예.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절경들이 있잖아요. 유명한데 가보면 앞에 레스토랑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쵸? 가다가 이제 그 트레일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제 화장실도 이렇게. 근데 일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참는 거예요. 예, 참거나 미리 해결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미리 이제 해결하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봉투를 좀 준비를 해간다거나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게. 트레일.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장소를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나라에서 규제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몰두하고 있지 않더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는 방식이 다르구나. 캠핑카 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큰 리조트 가서 막 이렇게 뭐 패키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즐기고 쏙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리조트도 큰 리조트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무관하지 않게 오늘 선정해 주신 책들을 아우르는 주제가 소개가 될 시간인데요. 스몰니스라고 잡아주셨어요. 책 3권을 꿰뚫는 주제를. 스몰니스, 작음인가요? 그게 이제 규모로서 어떤 크기로서 작음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작게 유지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이미 진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욕망하고 있는 것들이
작아져야 되고 그런 뭐 용어로서 최근에 이제 수축사회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자금, 스몰리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좀 관통하는 세계의 책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하여 골라주신 책이 수축사회, 홍성국 선생님의 책, 그리고 약한 건축. 두 분한테도 꽤 많은 영향을 주신 일본 건축가로 알고 있는데 구마겐고, 그리고 하라케냐라는 역시 일본 저자가 쓴 디자인의 디자인. 그 저자가 이제 두 사람이 일본인인 거는 그거는 저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요새 좀 약간 좀 민감해서 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미리 네. 수축 사회로 진입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현상으로 좀 바라보면 우리한테도 많은 교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일본인 분들의 건축가하고 네. 그 디자이너 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고령화의 길, 그다음에 버블이 꺼지는 일, 그다음에 막 어떤 주택들은 남아돌고 인구가 집중되고 이런 길을 우리보다 앞서서 딱 걸어 나간 모델이 일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적 솔루션을 고민한, 디자인의 솔루션을 고민한 이 두 사람의 책이 스몰리스를 설명하는 책으로 선택이 됐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국내에서 나온 책 수축사회부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 이야기, 디자인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축사회라는 책은 벌써 또 나온 지가 이게 코로나 이전에 나왔더라고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 내고 아차하지 않으셨을까요, 선생님? 그 덕분에 네. 책이 사실 그 시기에 이 수축사회랑 그다음에 정해진 미래 그리고 이제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이 지방도시 살생부란 책이 세 있어요? 개의 책이 약간 형제들 같이 저희 같이 건축이나 이제 네. 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읽혀졌던 책이에요. 아, 근데 그때 이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던 시기에 굉장히 가려운 부분을 이 세 개의 책들이 잘 긁어주고 있었던 거죠. 네.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또래 사람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9070 세대인데. X세대 뭐. 그렇습니다. 하시고. 근데 이 세대는 어떠냐면 계속 성장, 맞아요. 발전. 그래서 발전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걸로 굉장히 주입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네. 세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발 뻗을 때는 얼마든지 있다. 뭐 약간 그런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노력하면 손에 닿을 수 있어. 네. 그러니 해봐. 이런 것들을 이제 응원받던 세대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홍성우 선생님이 수축사회에서 정의하기로는 우리는 팽창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야. 네. 근데 그 팽창 사회가 지금도 유효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거를 이제 진단해주는 내용으로부터 책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체 책이 이제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부.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개괄 부분은 1부와 4부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어서 네. 건축이나 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약간 편식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부와 4부에 네. 저희가 관심 있을 만한 지금의 우리나라의 사회, 도시를 진단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네. 진단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것까지가 그 앞단과 뒷단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팽창사회라는 거를 우리가 지속했다는 거는 저희가 성장했던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제 납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와서 돌아보니 20세기 전체가 뭐 맞아, 이런 우리는 느낌에서 계속 팽창하지 않으면 네. 뒤처지는 거라고 좀 강박을 갖고 있었던 시기에 살았고 그런 사회에 소속되어 있었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세대로 보자면은 그게 수축 사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이 이제 보여진다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게 우리뿐 아니라 전지구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책은. 사실은 산업화된 사회, 그러니까는 뭐 미국이나 뭐 서유럽이나 이런 사회들은 물론이거니와 동아시아, 그러니까 동북아시아가 되겠죠. 저희가 속해 있는 산업화를 이미 경험한 나라들에는 맞고요. 네. 반대로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나라들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그 나라들을 진단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의 트렌드를 유도하고 있는 그 사회들, 그러니까 산업화된 사회들이 네.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이슈들이 수축사회라는 현상으로 이제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그 같아요. OECD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OECD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렇게 테크놀로지는 발전해서 굳이 조직에 들어가지 않아도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보니까 신자유주의가 거기에 맞물리고 그러면서 사회를 지탱하던 룰 같은 게 자꾸 깨지기 시작하고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전체 경제 파이는 작아지고 이런 걸 일컬어서 이제 수축사회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흥미를 끌었던 부분은 뭐냐면 네. 사실 딱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왜 내가 알던 사회 같지가 않지? 라는 거.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뭐가 정확히 바뀐 거야? 라고 생각하던 시기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비롯된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예정된 거였어. 라는 거를 답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 문제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령화. 두 개가 연속되어 있고 네. 거기에 하나의 더 진단 프로그램을 가동하자면 네. 거기가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계속 사회가 인구도 늘고 성장하고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젊은 인구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니까 그런 국제화를 통해서 더 크게 사회가 팽창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제 IT라고 하는 것과 접목되면서 그게 시공간까지도 넘어뛰게 되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는 시점이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게 계속 팽창할 것 같던 게 이렇게 꺼져가는 모습들이 이제는 예견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팽창에서 수축으로 돌아서는 시점을 이 책에서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금융위기 그 정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지만 그것이 초래한 손실보다 산업발전 자본의 확장으로 인한 플러스가 더 많아서 플러스썸 게임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진짜 이 생산 양식 면에서 수축 쪽으로 돌아서는 거를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2008년부터였다. 이렇게 보는 근데 것 이제 산업 자본 플러스 산업 자본이 이제 총량을 이제 끌어올리고 공급 과잉의 이제 시대를 이끌어있긴 했지만 금융 자본이 이제 훨씬 더 많은 그 부의 이동과 자본의 이동이 각 나라를 통해서 쉽게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가 더 커지고 이제 그 위기가 2008년에 터지면서 이제 그 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세계가 이제 모색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홍성구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이게 첫 번째 온 수축 사회는 아니래요. 중세? 중세 생각해보면 중세 인구 감소는 왜 그랬지라고 생각해보니까 질병과 전쟁이 이제 그걸 이끌어냈던 건데 1차 대전이랑 진단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은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해서 질병이나 전쟁에서 수축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08년이 더 거대한 수축 사회를 촉발시켰느냐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게 재화가 아주 극단적으로 부풀려질 수 있었던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두 지금 이 수축사회를 지금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로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나 질병이 유발했던 것이 좀 일시적인 수축사회였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이거보다 좀 더 긴 터널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아이고 월가에 큰일이 났네. 우리나라도 악영향이 있네 하고 일종의 재해 내지는 이제 언제 리바운드를 할까 이렇게 되게 좀 이례적인 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이 큰 패러다임이 변한 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깨달음에 다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맘때 두 분은 수축의 기미 같은 거를 건축가로서도 체감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물론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경제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변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 뭐 세계사의 전환과 우리 사무소의 관계를 별로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가 속한 사무실에서와의 관계였었죠. 그 당시 그 당시에는 와이즈 이전이니까. 그때 2008년 이전에 이제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을 했을 때는 큰 프로젝트들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다가 이제 공동 아파트를 하는데 시행사 이름이 모마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 시행사 이름을 짓는 방식도 모마, 소호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프리츠커상을 받은 그 아키텍트가 중국의 큰 아파트를 지었을 때도 네. 뭐 소호 베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룹에서 이제 우리한테 커미션을 줬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뭐 18층에 수영장이 이렇게 쫙 있고 그런데 수영장이 18층에 있다고요? 예, 근데 그 수영장이 이제 브릿지로 연결돼 있고 그 한 10개 동이 있거든요. 그게 다 브릿지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수영장이에요. 예, 그 브릿지가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이거는 건축가가 스티븐 홀이라는 선생님이셨는데요. 네. 스티븐 홀도 이거는 못 지을 거야. 그러면서 그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고 진짜 지었어요? 진짜 그리고 지어줬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안 한 것 같았는데 그 호화 아파트들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공급 과잉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곧 중국에 이제 버블이 꺼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무실을 갔는데 뭐 다른 사무실에서도 뭐 두바이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두바이 빼놓을 수 없죠.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설계 사무실들을 먹여 살린 나라가 중국과 두바이. 중국과 중동. 중국과 중동.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냥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니까 그리고 네. 실제로 실현되는 걸 보니까 진짜 이 세계가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하면서 사람들을 해고 정리를 하잖아요. 네. 싹 쓸려 나가기 시작하는 진짜 썰물처럼. 네. 그때 이제 제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그 사무실에 다니고 있었는데